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라.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보이는 듣똑라, 보똑라로 찾아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어리둥절해 하실 것 같지만 저희가 지금 카메라 촬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카메라도 의식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켠 김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이길보라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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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저랑 감독님 옆에 지금 저희 이야기를 수어로 통역해주고 계시는 문혜영 그리고 신환희 수어 통역사님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사를 해주고 계셨고요. 저희가 인터뷰에 이렇게 수어 통역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인터뷰가 처음이에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첫 시도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일 먼저 듣똑라 어떻게 수어로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오프닝에서는 저희가 듣똑라를 수어로 한번 해봤는데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하시면은 꼭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로드는 아마 6월 중순쯤 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업로드 되면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시도에 우리 이길보라 감독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사실 감독님이 저희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셨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 어떻게 오늘 저희 첫 시도에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듣똑라에서 출연 제안이 와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드디어 내가 듣똑라에 나가게 되다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듣똑러 분들에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엄청 자랑을 하면서 나왔고요. 그리고 홍상지 기자님이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간을 냈는데 그 신간에 이제 수어 관련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통역과 관련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우리 듣똑라에 출연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뭔가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다. 수어 통역 영상을 제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메일을 주셔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라. 이렇게 화면 우측 하단에 수어 통역사 하나 나와서 그 한 명이 모든 걸 통역하는 거 말고 정말 제대로 저희 화자가 2명이라면 이 화자 옆에 수어 통역사 옆에 두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농인들도 정말 어떤 배리어 없이 어떤 그런 제한성 없이 불편함 없이 같이 볼 수 있는 방송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너무나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너무 멋진 세팅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통역사님들한테도 급하게 섭외를 요청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될까? 응해 주실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흔쾌히 두 분 다 응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 만들 수 있어서 지금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박수 소리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네, 그리고 환영한다, 감사하다, 네. 축하한다, 이럴 때 다 쓰는 그러니까 박수 소리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보세요 할 때도 쓰고 축하한다 할 때도 박수를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보세요 할 때도 쓰고요. 아니면 축하한다 이럴 때도 이렇게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 보죠. 사실 이길보라 감독님은 제가 지금 감독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지만 감독님이라는 수식어 하나로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감독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독님의 이력을, 감독님을 옆에 두고 제 앞에서 제 앞에서 감독님 앞에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팩트를 틀린 부분이 있거나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은 감독님이 짚어주세요. 이건 아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의 자기소개를 보면요. 책에 책 날개에 적혀있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자기소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일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글을 쓰고 영화를 찍는 사람. 농인 부모 이상국과 길경희 사이에서 태어났다.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성인 자녀를 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다 정체성은 이길보라 감독님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여러 작업물에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동남아시아로 6개월간 배낭여행을 떠나십니다. 8개월. 8개월입니까? 네. 벌써 틀렸네요. 8개월간 배낭여행을 떠나십니다.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 밖 공동체 생활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008년에 첫 영화 로드스쿨러를 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농인 부모의 자녀 이 코다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만들고요. 2018년에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둘러싼 서로 다른 기억을 담은 영화 기억의 전쟁도 찍으셨죠. 그 사이에 또 책 작업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가장 최근작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신을 이어 말한다. 장애인권과 페미니즘 또 베트남 전쟁 등 사회 이슈에 사실은 그동안 감독님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온 감독님의 첫 사회 비평집입니다. 당신을 이어 말한다. 이 책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이고요. 또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배운 경험들을 담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라는 책도 내셨고 그리고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코다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는 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영화 제목과 동명의 책인 기억의 전쟁, 반짝이는 박수소리 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의 이력을 보고 제가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감독님의 책도 보고 영화들도 막 보면서 느낀 거는 이 감독님의 사전에 주저함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꽤나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오늘 인터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감독님 제가요. 너무 무르르듯 진행을 너무 잘하시네요. 왜냐면 다 써왔기 때문입니다. 다 써왔기 때문입니다. 대본을.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감독님이 또 홍보하셔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책, 네. 당신을 이어 말한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독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네. 사실 오늘이 이 책과 관련한 홍보 거의 첫 번째 홍보. 진짜요? 완전히 네. 그 전에 살짝 다른 촬영이 있어서 당신을 이어 말한다를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완전히 책 홍보를 하진 않았어서요. 그래서 책 홍보를 지금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네. 근데 이 책은 최근에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나온 신간이고요. 띠지에 보면 이길보라의 첫 번째 사회비평집이라는 띠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에세이, 논픽션 장르의 에세이를 주로 써왔는데요. 이 책도 사실은 그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조금 더 사회비평집이라는 이제 단어에 걸맞게 조금 더 비평의 어떤 언어들이 있다고 할까요? 조금 더 사회에 어떤 던지는 질문들이 더 많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냈던 이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라는 책은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 유학할 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행기 혹은 유학기 네. 같은 느낌으로 썼다면 이 책은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한국 사회와 네덜란드와 또 일본 사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되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사실은 어떤 한 사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판한다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다시 바라보는 어떤 연습들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 제목도 참 좋았어요. 뭔가 내가 당신의 말, 당신이 쓴 글을 기억하고 내가 또 당신의 글 위에서 내가 또 써 내려갈게 라는 뜻으로 들려서 이 책 제목도 참 좋더라고요. 당신을 이어 말한다라는. 이 책 제목은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겨레에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일간지에 쓰던 칼럼의 제목이 당신을 이어 말한다였는데 그때 제가 당신을 이어 말한다라는 제목을 썼던 이유가 그때 미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네. 그렇지만 미투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을 이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이어 말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칼럼을 썼었고요. 그 칼럼의 제목이 이 책의 제목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 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는 곳이 이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마무리가 벌써도 마무리 이제 시작했지만 네. 마무리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책의 마무리가 결국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같이 말해야 하고 당신을 이어 내가 말했듯 나를 이어 누군가가 또 말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정말 그 판을 같이 짜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책 구절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나보다 앞서간 이가 해온 말과 행동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5년 지나고 나서 방송을 만들었을 때도 아, 세상이 되게 안 변하는 것 같고, 아, 힘들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씩 그나마 앞으로 조금씩 우리가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누군가의 말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기록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좀 더 힘내서 얘기해보고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을 써주신 것이 되게 인상 깊고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감독님은 이 책도 그렇고 뭔가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분 같아요. 그 질문은 주로 이제 감독님의 그런 자라온 그 코다라는 배경에 대한 장애학이나 아니면 페미니즘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인터뷰도 좀 작가님의 개인적인 서사를 하나씩 좀 끄집어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이 이 책에도 되게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평소에도 좋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어떤 여성들의 어떤 글쓰기, 일상적인 어떤 일들을 소재로 한 글쓰기가 뭐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읽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 일기장에 쓰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냐. 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었었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장소에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만드는 행동 아니면 어떤 말, 선언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다 모두 다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맥락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네. 말이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지금 기자님이 하시는 말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사회에 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듣동나 팟캐스트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는 것 역시 너무너무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랬을 때 정치적이라는 것이 이제 나쁜 의미로 되게 많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말이 왜 정치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서 말을 하잖아요. 내 네.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내 말이 어떻게 작용할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저희는 정말 일상 속에서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국회에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책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작가님의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다. 착한 장애인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감독님은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코다로 부모님으로부터 수어를 배웠고 사회로부터 음성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어릴 때부터 부모와 성인 중심 사회에서 통역 역할을 해왔다라는 감독님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농인이신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대신 드렸는데 저희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 7살 뭐 이때쯤에 막 전화 대신 하고 뭐 이러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소위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린 보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이 코다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좀 체감하게 되신 게 언제부터였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코다는 그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이제 농인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자녀 중에 90% 정도가 성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다른 요소로 해서 이제 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농인이 되지 않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90% 정도의 이제 성인으로 태어난 아동들은
부모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류의 이름이 필요하게 된 건데요. 저는 이제 코다라는 정체성을 사실은 되게 늦게 알았어요. 네. 20대 초반에 알게 됐고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인 수화 언어와 그래서 수어라고 부르죠. 수어와 농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농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농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쓸 때는 deaf라고 쓰는데 DEAF도 이제 미국 농사회 안에서는 이제 D를 캐피탈 D를 써요. 대문자 D. D를 네. 마치 우리가 아메리카나 뭐 코리안 할 때 맞아요. 앞에 K 뭐 A를 대문자로 쓰듯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한국 사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중에서 우리는 병리학적 관점의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농인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농인으로 정체화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단어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농인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귀머거리, 벙어리, 청각장애인, 장애인, 불쌍하다. 그냥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코다라는 정체성 이런 게 존재할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요. 20대 초반에 누가 저한테 보라 같은 사람을 코다라고 부른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엄청난 안도감과 정말 엄청난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도감은 어떤 종류의 안도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코다의 경험이구나 하는 어떤 소속감이 느껴졌던 거죠.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코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코다라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직은 별로 그렇게 만나보지 않았지만 만나보다 보면 그런 언니 오빠들이 존재하고 친구들이 존재하고 동생들이 존재해서 그런 사람들과 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다라는 이름이 존재한다는 건 그거에 선행된 어떤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존재한다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 세상에 속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감독님의 세계, 나라, 국적 약간 그런 느낌 설명해 줄 수 있는 감독님의 상황.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정말 제가 했던 건 이 코다 월드라고 부르는데 이 코다 월드를 찾는 어떤 여정을 저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다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있고 한국의 코다들은 어떻게 자라고 전 세계의 코다들은 또 어떤 다른 점 혹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사실은 코다 월드라는 말도 몰랐는데 코다 월드라는 게 존재하고 코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코다 정체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코다 프라이드, 코다 자긍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정말 계속해서 코다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코다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하면서 제 정체성을 완전히 그러니까 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 당신을 이어 말한다에도 나오는데요. 탈시설 장애인당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지난 4월 20일에 탈시설 장애인당의 후보로 나오셨었던 박정숙 후보님이 나오셨었어요. 활동가님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들어서 그 팟캐스트 제목으로도 꼽았었는데 나는 나쁜 장애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회는 착한 장애인을 바라지만 나는 나쁜 장애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감독님도 또 책에 비슷한 이야기를 써주셔가지고 되게 이런 이야기를 또 감독님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는 착한 장애인을 원하고 또 착한 장애인의 자녀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압박?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마 이 책의 초장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쁜 장애인과 아까 어떤 착한 장애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착한 장애인의 자녀로서 수행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농인이라는 말 혹은 코다라는 말이 존재하기 전에 그냥 청각장애인의 자녀로서 혹은 귀머거리, 벙어리의 자녀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은 정말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장애가 있지만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어떤 청각장애인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고 저는 그 자녀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나중에 부모님을 평생 보살필 어떤 그런 굉장히 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항상 모두에게 요구받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언어화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으로서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면 분명히 제가 사고를 친 건데 엄마 아빠가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장애인이어서.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쟤는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저렇게 하고 다닌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디 가서 칭찬을 받고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면 보라는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저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1등도 하고 너무 대단하다 하면서 부모님도 칭찬받고 저도 칭찬받는 경험들을 하면서 왜일까? 내가 잘한 건데 왜 부모님이 칭찬받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부모님이 욕을 먹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착한 장애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몸이 먼저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라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불우한 가정의 이제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제가 언젠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자퇴하고 8개월 동안 여행을 떠나요. 근데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후원을 해주시던 분이 부모님은 어떻게 하려고 너가 그렇게 여행을 가냐?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20몇 년을 자기 혼자 너무너무 잘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를 낳았고 저를 키웠고 사실은 제가 굶어 죽지 않게 계속해서 세금도 내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내가 부모님을 보살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부모님을 보살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 지긋지긋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면 나쁜 장애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원금이 딱 끊겼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되게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괜찮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 후원금 그때까지 받았던 후원금을 가지고 저는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필요하면 써라. 그건 네 돈이다. 네가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돈으로 사실은 저는 여행을 갈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결정들을 걱정 없이 사실은 어떤 주저하는 마음 없이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제가 그런 결정들을 할 때 해봐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괜찮아, 경험. 네. 뭔가 감독님의 지금까지의 삶을 뭔가 관통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이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너무너무 웃긴 게 그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이 그 전 책에서도 나오는 어떤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분이 사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코다이기 때문에 혹은 농인 부모 길경이와 이상국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결정들을 주저함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가서 만져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농인의 방법대로 항상 더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만져보고 봐보고 만나보고 하는 결정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아까 고등학교 1학년 자퇴 후 8개월간 동남아시아로 배낭여행을 가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결정이 되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되게 과감한 결정 같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덜컥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게 저는 진짜로 제가 저희 엄마 아빠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되고 싶었던 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NGO 활동가가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이게 너무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두 개의 직업이 너무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활동가로서 하는 사람 아니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때 활동하고 싶었던 무대는 동남아시아였어요. 분쟁 지역이나 어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학교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가서 보자. 실제로 NGO라는 것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현지에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를 거기 가서 내가 파악한다면 지금 내가 17살으로서 18살으로서 필요한 공부들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턴십 같은 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네. 뭐가 필요한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한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엄청 패기롭게 막 패기 있게 학교 자퇴하고 공교육에 뭐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8개월 동안 여행을 다녀와서 복학한다라는 생각으로 다녀왔는데 물론 근데 대한민국 시스템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퇴하고 재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병가가 아닌 이상 네. 네, 그런 이유로 사실은 휴학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딱 여행을 갔다 오니까 여행에서 어떤 그 길에서의 배움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0%, 300%, 400%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길에서 하는 배움들이 너무 찐 배움이어서 그걸 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 다 자퇴하면 좋겠다. 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자퇴하고 내 친구들 다 자퇴시키고 선생님들 너무 괴로워하니까 선생님들 다 자퇴시킨 다음에 여행을 다 같이, 보내자. 다 네. 같이 길에서 배움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는 당연히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 길 위에서의 배움, 길 위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그래서 로드스쿨러라고 이제 부르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름 만들기의 전문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과 저를 설명하는 단어가 항상 없어서 항상 헤매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다도 그렇고 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농인으로 어떤 농인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은 경험도 그렇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게 배움을 할 때 저희가 사실은 그냥 여행하면서 막 탱자탱자 놀고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사유하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홈스쿨러, 타락교 청소년 네. 아니면 자퇴생. 근데 이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랑 나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너무 안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선생님한테 저는 길 위에서 세상을 배우고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로드 스쿨러, 너 길 위에서 배우니까 로드 스쿨러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 이름으로 이제 영화를 맨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또 책을 같이 쓰기도 했죠. 근데 그 8개월간 이제 여행을 하고 길 위에서의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곳의 NGO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길 위에서 공부하는 로드스쿨러 친구들과 이제 글쓰기 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쓰고 합평하는 글쓰기 반에도 나가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뭐 신라 여행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라를 이제 경주를 여행하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경주를 이렇게 지루하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주에 대한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 국어 시간이면 국어 시간 그래서 막 뭐 향가를 배우고 향가를 그럼 각자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향가가 실제로 그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향가라는 것이 실제로 내 일상생활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안민가라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평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때가 이제 촛불 소녀들이 등장하는 시기였는데 한 명의 촛불 소녀로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또 길에서 네. 촛불을 들던 사람이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어 교과서 안에만 이렇게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어떤 모의고사 향가 지문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나라를 정말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지금 이 언어로 가져와서 내 생활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기 때문에 내가 왜 촛불을 들고 내가 왜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지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왜 이렇게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저의 생활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의 언어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여행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같이 책을 내는 훈련을 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훈련을 하면서 나의 언어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됐네요. 그 감독님의 지금까지 그쵸. 작업의 기반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화를 만드는 그리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때 해봤던 거죠. 19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보고 돌아와서 길은 학교다라는 책을 이제 19살에 작업을 하고 로드스쿨러라는 책을 친구들과 같이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독자에게 이렇게 가 닿는구나 라는 것들을 훈련했고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로드스쿨러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아, 영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완전 저는 만들면서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너무너무 영화에 대한, 그러니까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자막 같은 것도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자막이 입력되는 줄 알았어요. 뭐 음성 인식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너무 세상을 빨리 산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그쵸.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점, 아웃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도 일일이 만들어야 되고 한다는 것을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습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영화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지만 또 동시에 영화를 만들고 나서 관객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A라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는데 관객분들이 아, B 너무 흥미롭다라고 얘기하고 네. 아, C라는 메시지를 자기는 전달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누군가는 B 혹은 C 혹은 D라고 읽지만 그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담론을 네.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아, 나는 그럼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을 해왔던 거죠. 네, 감독님의 또 다음 작업 이야기도 또 해보면 좋을 텐데 2014년에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만드셨죠. 요 내용은 이제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갔습니다. 이제 농인 부모와 코다인 감독님과 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담아내는데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저도 되게 웃으면서 아, 저렇게 화목한 가족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런 부분에서 되게 편견이 발생하고 되게 차별이 발생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체감하게 되고요. 감독님도 이 안에서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책에서 이 당신을 이어 말한다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책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되게 농인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되게 도구화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또 책에서 해주시잖아요. 그 덕분에 이야기 해주시면서 저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또 이야기여서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챌린지와 관련한 네, 이야기요. 뭐 그렇게 수어를 사회가 네.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농인과 수어를 도구화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의 한 말미 정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 수어와 어떤 농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높아지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전히 백래시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사회가 저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덕분에 챌린지라는 것을 수어 통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덕분에란 챌린지를 이렇게 해서 정말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챌린지로 번지고 연예인들 뭐 아니면 뭐 국가대표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덕분에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 극복하자, 코로나 극복하자, 화이팅 이러면서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를 하는데 일단 너무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 맞는가 하는 의문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덕분에 챌린지가 그러니까 사실 수어의 어떤 모양을 차용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어 통역사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덕분에라는 게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덕분에 챌린지를 할 때 저희가 사진으로 인증샷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동작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수어는 멈춰있는 언어가 아니라 항상 이 3차원의 공간을 사용하고 움직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올려야 덕분에라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덕분에라는 수어가 아니라 뭐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의 수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존경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덕분에 챌린지라는 이름을 만든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덕분에 하면서 저한테 와서 보라야 나 수어 알아? 덕분에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덕분에라는 수어를 하는데, 덕분에라는 수어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또 동시에 덕분에라는 수어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잘못 사용해서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관심이 그러니까 방역 체계를 위해서 혹은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수어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농인들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농인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농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제로 농인들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표정이 안 보여서 수어를 사용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런 수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어 단어 하나 알아서 나는 수어를 아는 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 가능한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저는 사실은 그런 자긍심, 그러니까 이상한 자긍심을 저는 챙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이 사회 소수자에게 조금 더 갔는지, 농인들에게 조금 더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야기를 덕분에 챌린지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었었고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이제 작년에 그래서 덕분에 챌린지 이후에 이게 기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지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 사실은 다른 캠페인,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캠페인으로서 이 이미지를 차용해서, 예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덕분에 챌린지의 손모양을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왼손에 이 엄지를 펴고 있는 이 동작을 아래로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이 덕분에 챌린지의 손모양을 그대로 반대로 해서 이렇게 엄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모양을 한다거나 하는 모양을 차용해서 각 단체에서 덕분에 덕분에라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덕분에 챌린지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걸 좀 비판하려는 맞아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죠. 네,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이제 그 덕분에 사람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어들이 존재하지 않는 수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게 유명하니까 이 이미지를 돌려서 이렇게 활용하자. 이렇게 돌려서 활용하면 사람들이 너무 잘 알 거야 라고 사용하는데, 정작 이 수어는 없는 수어이고 이 수어를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우리 말로 따지면 그냥 곽곽곽 약간 이런 말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말 안 해서 되는. 나 한국어 사용했다 하면서 뭐 한국어 유명하니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 덕분에 챌린지에 가지는 관심만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 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져보고 싶었어요. 이런 책에 쓰신 내용이나 지금 해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베리어 프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그냥 장애인들에게 주는 뭔가 우리가 기꺼이 해주는 뭔가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맞아요. 도와주는. 그래서 보면은 아이고 요 건물은 참 되게 장애인 친화적이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되게 칭찬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이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칼럼에서도 쓰신 걸 봤는데 갤로대 대학 사례를 언급해 주신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갤로대 대학이 수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대학. 네. 그래서 뭐 건물 전체가 다 유리로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유리로 돼 있어서 그냥 멀리서도 수어로 소통을 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대학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저는 뭐 감독님이 그런 사례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또 생각들도 많이 해오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다름이 자연스러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새도 이제 장애인 이동권투쟁 하면서 이제 뭐 차별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장애인들만 타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만 타는 차별버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상버스 도입하자, 리프트 사용이 가능한 버스 도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운동과 그리고 이제 계속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해왔던 어떤 성과들을 보면 어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장애인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엘리베이터 타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네. 노약자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임산부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갤로대, 미국에 있는 갤로대 대학에 갔을 때 너무너무 이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건물 자체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야를 사용하는 시각을 보는 사람들 위주로 설계되었을 때 어떤 가져다주는 혜택이랄까요? 그리고 또 플러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설계했을 때 이 공간을 정말 농인, 성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어떤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 배리어 없이 그 공간에 굉장히 평등하게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 몸이 감각했던 거죠. 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곳은 이렇게 완전 유리창이 없는 방식으로 방음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건물의 안과 밖이 유리창으로 설계되면 수어를 아는 사람들은 건물 안과 밖에 있어도 자유롭게 수어로 수다를 떨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설계되고 펼쳐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리어 프리를 고민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진짜 베리어 프리를 말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TV에 뉴스 나오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수어 통역 제공되니까 베리어 프리. 우린 장애인 생각하고 우리는 모두 평등한 뉴스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 화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아주 조그만 화면에 이렇게 수어 통역사 한 명이서 모든 사람의 말을 통역하는 그 행위는 사실은 평등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수어 통역사가 지금 홍상지 기자님의 말을 통역하고 있는지 제 말을 통역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고 네. 수어 정확하게 얼굴 표정이 어떤 건지 수어가 어떤 건지 되게 속 시원하게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비대면 행사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수어 통역이나 아니면 자막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거 너무 훌륭하고 너무 사실은 한국 사회가 되게 빨리 변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고 바로 베리어 프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어 통역도 잘하는 통역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질이 낮은 통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수어 통역의 질까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질 높은 수어 통역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어 통역을 오늘 저희 듣동라에서 할 때 이렇게 화자 옆에 2명의 수어 통역사가 홍상지 기자님이 얘기할 때는 옆에 있는 통역사님이 통역하시고 제가 말할 때는 제 옆에 있는 통역사님이 통역하시고 그래서 1대1의 크기로 바로바로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진짜 베리어 프리를 고민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 더 나은 베리어 프리인지 진짜 베리어 프리인지를 이제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뭔가 성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 저렇게 수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게 잘 서비스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그 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우리가 뭔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사실 그 질에 대한 논의까지 가기가 어려운 게 이 사회의 모든 결정권은 청인들이 하거든요. 수어를 모르는 청인들이 해요. 수어를 모르니까 수어 통역사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 베리어 프리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크기로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수어 통역의 질이 어떤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수어를 모르니까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수어를 사용하는 코다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수어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어 통역사도 있을 수 있고
농인들도 있을 수 있고 코다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이 정말 저는 진정한 베리어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수어 통역 오늘 제공해줘. 듣동나 고마워 하면서 이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어 통역사나 문자 통역이 제공되는 어떤 행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됩니다. 혹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역 제공됩니다라는 글도 사실은 저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문자 통역이 제공되는 건 사실 문자 통역이 제공되면 청인들도 문자 통역 보면서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건 정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한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코다 모임에서 이제 코다들끼리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수어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수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나레이션을 삽입했습니다. 라고 제가 미러링을 했는데 네네네. 아마 알아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장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 정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연설하러 나온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되게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어요. 예. 이길보라 감독님과 아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제 감독님의 또 다른 영화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2018년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둘러싼 서로 다른 기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죠. 기억의 전쟁, 2018년에 만드십니다. 이 책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거 역시 되게 감독님의 또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요,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셨다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됐다고 들려주셨는데 기획 과정을 좀 더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기억의 전쟁은 이제 전쟁의 기억이 기억의 전쟁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동명의 책이 올해 2월에 나와서 이제 아직도 신간이라는 따끈따끈한 제가 책을 너무 이렇게 연달아 전해서 약간 사람들이 기계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억의 전쟁이란 작업이 있는데요. 그 작업은 저희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참전용사라고 호명하는 이제 베트남 참전군이셨어요. 베트남전에 이제 장교로 다녀오셨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호명하면서 집에 가면 이제 항상 표창장 아니면 훈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놓여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리고 18살에 동남아시아 여행하면서 베트남에도 이제 여행자로서 다녀왔던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역사교육 가서 근현대사를 배울 때 한국이 베트남에 참전해서 막대한 경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던 한국전쟁 이후에 찢어지게 가난하던 한국이 나중에 이제 파병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라는 대목에서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대 초반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베트남전 당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베트남이 다 똑같은 베트남 같은데 왜 이 베트남은 다 다르지? 우리 집은 거기 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 돈으로 우리 집에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한국이 막대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 돈은 전쟁에서 벌어온 것인가? 전쟁에서 돈을 어떻게 벌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학살이 있었다는데 하는 생각을 들면서 그 돈이 그럼 뺏어온 돈인가? 누군가를 죽여서 벌어온 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트남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베트남에 가서 이제 기억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찍기를 시작했고요. 이제 5년, 개봉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몇 년이죠? 2020년에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이제 올해 초에 2021년 2월에 또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전쟁의 기억이 아니라 그 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기억의 전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러니까 진짜 전쟁의 기억이 아니라 기억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국
그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저의 스승님이 글을 쓰는 스승님이 쓰신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그 뒤에 기억의 전쟁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 책 제목으로 쓰고 또 영화의 제목으로도 쓴 건데요. 저희가 베트남 현지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은 기억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기억의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베트남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다낭에 진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사실 전 절반 이상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지죠. 네. 아주. 그러니까 한국의 그 다낭 공항에 취항하던 거의 모든 비행기가 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였거든요. 아니면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였는데 그 다낭에서 택시 타고 30분, 40분 들어가면 진짜로 그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마을들이 존재하고 그 마을들은 한국 사람들이 오면 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분 택시를 타고 30분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웰컴 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이렇게 쓰고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30분 택시 타고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인사를 받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저희 촬영하는 몸들이 오가고 하면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기억의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네요. 베트남 하면은 다낭 하면은 너무 당연한 우리한테는 리조트. 누구나 한 번쯤 가볼 법한 그쵸. 그런 휴양지인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기억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네. 감독님이 또 영화에도 담아주셨는데 영화에는 크게 세 분의 생존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학살 사건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탄 아주머니 그리고 부상을 입은 럽 아저씨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현장을 또 직접 목격한 껌 아저씨 이렇게 세 명의 생존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분들한테는 여전히 한국 그 군인들 당시 한국 군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가해 국가인 거고 한국인은 가해 국가의 시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것이 되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좀 다가가려고 했는지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네.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국인 정체성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고민하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저희한테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고민들이 저희를 계속해서 사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란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사죄해야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사실은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정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위령제를 다니고 하면서 사실은 받았던 건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엄청난 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뭘 아냐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라 하면서 술 한잔 하고 가라 하면서 위령제가 끝나고 저희한테 술을 따라주시고 저희한테 밥 먹고 가라 하면서 밥을 챙겨주시던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탄아주머니라는 분을 만났을 때 저는 할아버지가 참전군인이기 때문에 물론 할아버지가 진짜로 학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탄아주머니가 와서 밥 먹고 가라.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환대 혹은 관용 어떤 태도 용서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이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 당시에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동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참사, 사건, 어떤 학살,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옆에 항상 늘 존재하잖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국가폭력 같은 것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 강남역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살인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명의 한국과 이제 다른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20대 여성으로서 혹은 30대 여성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넘어갈 것인가라는 화두가 저한테 있었는데요. 저는 20대 후반에 이 영화를 만들고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상영하면서 어떤 태도 같은 것들, 어떤 학살과 혹은 국가폭력에 마주하고 그것들을 넘어서고 그것들을 결국 연대로 만들어 나가는 탄아주머니와 러바저씨와 껌아저씨와 이 일련의 사람들,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연대의 힘 같은 것들을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항상 이제 교과서를 보거나 어쨌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는 뭔가 늘 피해자의 입장에 처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약소국이었고 뭐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여러 영향을 받고 또 근현대사 시기에는 일본의 또 식민 지배를 막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피해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항상 이제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전쟁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국도 비켜가지 않고 우리나라도 비켜가지 않고 참 전쟁이란 게 뭘까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고 한국인으로서의 저의 정체성도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참전 군인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 지금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또 현지 그 베트남인들의 기억을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참 그래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좀 끊임없이 고민해 보게 됐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선 이제 주로 탄 아주머니가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오세요. 진짜 실제로 전쟁 당시에 그 군인들의 총이나 뭐 칼로 가족을 잃은 그걸 생생히 눈으로 봐온 그래서 그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아주머니가 되게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 자신의 피해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했는데 요 영화를 보면은 탄 아주머니는 영화 마지막쯤에 직접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단체가 주최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모의 재판의 증인으로 참가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 장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증인석에 서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본인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면 올라와서 손을 잡고 사과해달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목소리 내서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그 장면 찍으시면서도 되게 또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가서 찍진 않으셨나요, 그 장면은? 네, 그 장면이 제가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저희 촬영팀, 그러니까 프로듀서와 촬영 감독과 이제 다른 촬영분 팀들이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고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원격으로 다이렉팅을 했는데요. 그 상황을 이제 나중에 편집본, 이게 촬영본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모의 재판을 하실 때 시민법정에서 엄청 많이 떠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떠셨어요. 너무 많이 떠시고, 그 안에 사실은 참전군인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의 재판을 할 당시에 이렇게 참전군인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탄아주머니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 폭리폭남 마을에서 우리 엄마를 죽였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였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고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탄아주머니가 앞을 계속 보시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안에 등장하지 않고 이제 책으로 등장하는데 계속 앞을 보시다가 이렇게 시선을 다시 돌리시고 다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앞을 보시다가 다시 시선을 돌리시는 푸티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시민평화법정이라는 것이 응우엔 티탄과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법정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 법정은 정말 참전군인들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법정이었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과 함께하는 정말 동지들, 동료들이 옆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화주머니가 계속해서 앞에 있는 그 사람 군중들 중에 한 분, 참전군인을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근데 응연티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 폭리폭락 마을에서 학살을 저질렀던 군인이 있으면 지금 나와서 내 앞에서 사죄해라. 그럼 난 용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올라오지 않으셨죠. 네.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시에 정말 그곳에 있는 모두가 감히 올라올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용기, 그 앞에서 시민평화법정이라는 곳에서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올라와서 나한테 사과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용기와 그리고 그 용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영화 안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중심으로 편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뒤늦게 찍으신 장면이라고 들었어요. 책에 나왔는데 그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라는 책에 나왔는데 되게 다 찍고 이제 편집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찰나에 시민평화법정이 열려서 여기서 탄 아주머니가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게 되셨는데 이 장면을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찍게 되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책에 담겨 있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뭔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본다는 건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러니까 팔로잉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뭐 기획 다큐냐 아니면 네. 인물을 이렇게 팔로잉하는 거냐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를 텐데요. 사실 인물이 주인공이고 그 인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찍는 것은 사실은 영화 안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고 뭐 영화가 끝날 때는 뭔가 변해 있기를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탄화주머니 베트남에 방문해서 탄화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올해 한국에서 시민평화법정이 열리는데 내가 거기 가서 증언하겠다. 내가 거기 가서 그 어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겠다. 내가 거기 가서 그 학살이 있었노라고 내가 가서 증언하겠다라고 말하는 탄화주머니 얼굴 표정이 몇 년 전의 얼굴 표정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냥 피해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운동가가 되고 있다. 혹은 활동가가 되고 있다. 정말 어떤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모먼트가 이제 그분한테 있었고 그거를 마주했을 때 이제 전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촬영을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간 프로듀서가 이거는 찍어야 된다. 인물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찍지 않는 것은 제작진으로서 너무 이상한 일이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저를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들어가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영화에 굉장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한국에 온 탄 아주머니를 보면은 이제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서 서로 이제 연대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영화에는 안 담겼는데 책에 쓰신 걸 보면은 광화문 광장에 있던 그 세월호 추모 공간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우연히 만난 유가족과 포옹을 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그 세월호 피해자들의 영정사진을 되게 오랫동안 들여다 보셨다라고 또 쓰셨던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독님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꼭 영화를 완성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각자 다른 피해의 기억이지만 이 피해 생존자들은 뭔가 연결돼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것이 저희한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세대, 그러니까 그 시대를 정말 같이 경험했고 그 시간을 같이 경험했고 사실은 그 피해 입은 학생들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는 세대로서 사실은 베트남 전쟁도 저한테는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군인이기 때문에 가까운 어떤 사건이지만 세월호, 뭐 용산 참사, 그러니까 그런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저희한테는 너무 큰 사건, 강남역까지 정말 너무 큰 사건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나주머니가 한국에 와서 세월호 유가족분들 만났을 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떡하지? 서로의 아픔이 너무 커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난처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던 거예요.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눈물 흘리시고 먼저 가서 그때 같이 오셨던 런 아저씨라는 분이 했던 행동이 정말 앉아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구조되지 못한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 얼굴에 시선을 맞추고 이름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 이름을 들여다보는 일이 나는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무 트라우마가 크고 광화문 가는 거 너무 힘들다. 어떡하지 도망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행동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 그 사건과 이것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을 쫓다 보면 그런 것을 내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이 영화를 꼭 완성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네, 그 영화가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영화 안에는 삽입되지 않았지만 내러티브상의 이유로 삽입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로서 기능하고 있고 나중에 그거를 글로 쓰기도 했죠. 이 영화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상영회 하셨죠? 네, 저희 상영회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영화 보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너무 자랑스러워하셨고요. 저희가 마을 상영회를 작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에서 한번 상영을 했었는데요. 그 다낭에서 이제 한번 했었는데 극장에서 상영하실 때는 이제 영화와 관련한 이제 독립영화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그 영화와 관련한 사람들이 오셔서 그분들 앞에서 상영하실 때는 진짜 엄청 많이 떠셨고요. 타나주머니 너무 많이 떠셔서 제가 뒤에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등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네, 정말 많이 떠셨고 마을에서 상영하실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나주머니는 이제 글자를 쓰실 수 없는 교육을 받지 못한 이렇게 농부로 평생 사셨던 탄 아주머니이시고 여성분이시고 러바저씨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각을 잃게 된 시력을 잃게 된 시각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껌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농인으로 태어나서 홈사인이라는 그러니까 베트남 공식 수어는 아니고 집에서만 사용하는 이것도 수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이렇게 사인 랭귀지를 수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홈사인을 사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글자를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화를 상영할 때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는 시청각 매체이고 자막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글자를 읽지 못하면 이제 그리고 또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베리어 프리 상영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가 상황이 영화를 개봉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줄까 고민했을 때 타나주머니한테는 옆에 이렇게 자녀분들을 붙여서 이제 영화의 자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 같이 이렇게 읽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드렸고 러바저씨 같은 경우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옆에 통역사를 붙여서 그 통역사분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화면 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껌아저씨 옆에는 제가 붙어서 이제 영화에 나오는 어떤 소리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총소리가 나온다, 다다다다다, 무서워한다,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제가 이렇게 약간 완전히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껌아저씨랑은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껌아저씨와 소통하는 언어로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해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100% 베리어 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베리어 프리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상영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장면을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되는구나 되게 신기해하면서 네. 막 봤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 분이서 모인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같은 네네. 마을에 살지가 않으시니까 세 분을 같이 모였는데 너무 웃긴 거는 타나주머니랑 그 러바저씨가 저를 보고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너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껌아저씨랑 대화를 왜 이렇게 잘하냐. 저 사람 수어를 네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수어를 사용한 농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면서 그분들이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저를 거쳐서 통역했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사용하는 수어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좀 통하는 게 확실히 있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성선지 기자님이 베트남 사람이어서 베트남어를 사용한다 하면 이렇게 저희 둘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제가 베트남어를 습득하고 네. 이제 한국어를 습득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농인들은 예를 들어 베트남 수어, 그 다음에 한국 수어를 사용한 농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서로의 수어를 굉장히 빨리 습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어라는, 그렇다고 이제 뭐 수어가 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 3차원의 공간을 사용하고 표정 언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성 언어보다 수화 언어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서로 더 빨리 서로의 수화 언어를 습득할 수 있죠.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그 감독님 작품들 보면서 수어 되게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제2 외국어처럼. 배우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듣동라 딱 하나 배웠지만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고 싶다라는 최근에 생각을 어떤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네. 그 칼럼에 나는 이제부터 나의 제3의 외국어를, 제3 외국어를 한국 수어로 하겠다라는 약간 선언 같은 글을 쓰셨는데 저는 그 선언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수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웠지만 제3의 언어로 나는 이제부터 수화 언어를 배우겠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화 언어를 배우면 그냥 단순히 농인과 대화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른 감각을 사용하면서 이 앞에 3차원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얼굴 표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언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어를 배워보시는 것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꼭 배워보겠습니다. 네, 듣동라. 네. 죄송해요. 네, 지금 방금 네. 추천해드립니다 했는데 앞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하시면서 카메라를 쳐버리셨네요. 네.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아까 질문하고 또 겹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덜란드 유학을 가셨잖아요. 2017년에. 네. 기억의 전쟁도 그래서 네덜란드에 계실 때 이제 완성을 하셨던 거고 유학은 왜 가신 거예요? 제가 약간 오늘 제 삶이 탈탈 털리는 느낌인데. 이걸로 또 책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남김없이 다 기록으로 남기시는. 네, 맞아요. 그러려고 제가 유학을 갔던 건 아니고요. 네. 책을 쓰기 위해 유학을 갔던 건 아니고 제 삶에 되게 굉장한 또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는 18살에 학교를 자퇴하고 여행을 갔던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네덜란드 유학을 갔던 것이었는데요. 그 네덜란드 유학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번짝이는 박수소리라는 영화를 만들고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데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명의 책을 쓰고 하면서 작가와 감독으로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입지를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을 때에 저에게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술가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라는 약간 한계에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도 있고 또 플러스 작업자로서, 그러니까 예술 창작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성이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고민하던 중에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라는 곳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공부한다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다른 방식으로 창작적인 측면에서도 뭔가를 다르게 창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동시에 한국 바깥에서의 창작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창작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죠. 어떤 경험이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네, 책에 나와 있고 또 이 책에도 네. 살짝 나와 있기도 한데요. 당신을 이어 말한다에도 네. 나와 있긴 한데 저한테는 완전히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혹은 작업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저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작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저에게 선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말로 들면 너무 쉽잖아요. 아, 당연히 과정 중요하고 과정에서 듣고 하는 거, 피드백 듣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결과도 너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공부하는 내내 그래도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도 아웃풋을 잘 뽑아내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지만 정말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듣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창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그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전 정말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 당신을 이어 말한다 한 말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을 명명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로 아티비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티비스트라고 하면은 아티스트랑 액티비스트를 합친 말이겠죠. 감독님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뭐 페미니스트로서 또는 뭐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사람으로서 한 어울리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티스트와 액티비스트 사이에서 감독님은 어디쯤 계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아티비스트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딱 정말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비스트라는 용어를 제가 이 책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누군가 저를 아티비스트라고 불렀을 때 아, 그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도 단순히 영화 감독, 단순히 작가, 단순히 뭐 코다 이런 방식으로 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다양한 정체성들이 존재하고 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말하기, 글쓰기, 영화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사람인데 나에게 맞는 어떤 단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아티비스트다라고도 명명하기 되게 어려운 근데 하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냥 이길보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길보라 하면 뭐 작가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뭐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또 그리고 그런 흐름을 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이길보라다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상지라는 사람을 단순히 기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단일한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말 다양한 각자의 어떤 정체성과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뭘까? 나는 뭐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자주 생각해 보게 되는 거라서 또 공감이 되네요. 감독님 말씀에. 제가 요 방송 초반에 방송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그래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감독님도 책에 쓰셨지만 나보다 앞서간 이가 해온 말과 행동 위에 내가 서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그럼에도 참으로 페미니즘, 뭐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무력해지는 때거든요. 감독님은 요새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기자님께서도 저한테 섭외 메일을 처음 쓰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어떤 백래시나 이런 것들 혹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무력해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죠. 사실 저도 계속해서 말하고 연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일상 속을 파고드는 정말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사건,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무례함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은 진짜 변하나? 라는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럴수록 너무 중요한 건 진짜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아요. 다시 일상 챙기고요. 내가 밥 제대로 챙겨 먹고 잠 제대로 자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듣동라에 출연하신 김정희 선생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돌봄을 하면서 일상을 다시 챙겨내고 옆 사람을 챙겨내면서 결국 서로를 이어 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변화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만나면 항상 같이 밥 챙겨 먹고 서로 밥 챙겨주고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사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자기 돌봄을 하면서 다시 전선에 그러니까 각자의 최전선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모두가 또 최전선에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전선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최전선에 나갔다가 지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들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거고, 또 멀리서 이렇게 대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누군가는 신문에 칼럼 써야 되고, 누군가는 듣동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이어 말하기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어떤 글과 영화와 행동과 말하기가 그런 것들을 잇는 어떤 무언가가 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여전히 우리 엄마, 거기에는 우리 엄마도 어떤 언어를 가지지 못했던,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엄마를 포함할 뿐 아니라 제 앞에 나서서 먼저 말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여기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들의 행동, 그리고 저의 행동을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문장과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저는 되게 너무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책에서 하는 감독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듣동라에서 이런 기획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또 감독님이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왕 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 우리. 그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고, 저는 그렇게 변화가 사실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래도 우리 조금은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분명하게 가질 수 없었던 자기 확신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을 사실은 받기도 했었어요. 오늘 우리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감독님은 되게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해오심으로써 이길보라 감독이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최근 몇 년간을 돌아보면 한국 사회의 수어라는 것이, 혹은 농인이라는 것이, 코다라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가시화됐는가를 생각해보면 되게 빨리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농인과 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백래시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전면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반 아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수어 통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베리어 프리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책을 읽은 기자님과 듣동라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어 통역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제안 메일을 주셨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아예 전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듣동라 측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흔쾌히 받아주신 것,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조그마한 변화이지만 사실은 정말 큰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화면 하단에 수어 통역사가 동그랗게 나오는 것이, 작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눈도 편하고 더 재밌고 수어 통역사 표정도 더 잘 볼 수가 있고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구나 라는 선례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길보라가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같이 행동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제가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이어 말하기가 가능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받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베리어 프리 한번 실현해보자 라고 실험을 한번 지금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베리어 프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의 실험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누군가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누군가가 이어 말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흐름이라는 것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오늘 자리가 저희가
계속 뭐 다음화, 다다음화에 바로 지금 당장 이렇게 계속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뭐 제작 여건상. 하지만 이 계기가 저희한테 분명히 고민을 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그 답은 저희가 계속 찾아 나갈 거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또 방송 듣고 계신 분, 보고 계신 분들에게 감독님과 이렇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독님은 늘 이제 부모님이 하셨던 이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정말 그 행동력과 결단력, 그 엄청난 결단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 몇 년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착한 장애인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살았는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뭐 칼럼들을 이제 매체에 쓰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음 영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재생산 정의에 관한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는 돌입하면 최소 몇 년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후에 그 영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 관련해서 전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보안여관에서 저희가 재생산권과 관련한 전시를 열고 제가 공동기획자이자 작가로 참여하는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도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거라는 것 유념해 두시고 혹시 SNS에서 소식을 보시게 되면 전시에 보러 오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희 또 1시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못했네요. 너무 다음에 또 그 전시가 있을지? 이 책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당신을 재생산 말한다. 네, 재생산권. 네. 네. 이길보라 감독님 하면 또 이제 재생산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그런가요?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칼럼으로든 글로써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오신 분이라서 뭐 이 책에서도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작업하시는 거, 뭐 전시든 영화든 하실 때 또 한번 같이 또 이야기 한번 풀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길보라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의 아주 개인적인 서사를 쏙쏙들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이야기, 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명하지 않았을까? 많이 공감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 보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